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동하는 버스 안입니다. 돌로미티라는 지역에 가는 중인데요. 베네치아 르네상스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자연경관이 르네상스 시대 이후 문학과 예술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브라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서브라임은 숭고함을 의미하는 말로 이 개념은 르네상스 시대의 부활로가 롱기누스의 언더 서브라임을 번역하면서 시작되었고 종교 언어로 표현된 전통적인 사고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개념은 르네상스 시대에 등장했지만 낭만주의 시대 철학자 벌크가 서브라임을 인간이 위대한 자연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공포로 정의하고 칸트가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생각 사이에 광대한 간극이 발생하는 복잡한 경험에서 유발하는 감각으로 심화시켰습니다. 서브라임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 어느새 돌로미티에 속한 마을 코르티나 단페초에 도착했습니다. 돌로미티는 알프스 산맥 중 유일한 배구남지대로 베네치아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2026년에는 이곳 코르티나 단페초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멀리 웅장한 산맥이 보이시나요? 화면으로 그 웅장함이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 한눈에 담기 힘든 광대한 풍경이었습니다. 위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달까요? 이런 돌로미티와 같은 산맥을 보고 쓴 대표적인 서브라임 작품이 있는데 바로 피비 셸리의 몽블랑입니다. 이 시에서 셸리는 자연인 몽블랑산이 지닌 정복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자신의 내면과 인식작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셸리는 자연인 몽블랑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과의 관계 없이는 자신이 하나의 주체로 존재할 수 없음을 받아들입니다. 셸리에게 영감을 준 위대한 자연 몽블랑과 같은 돌로미티를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케이블카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방문한 날 점검 중이라 못 탔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렇게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말 그대로 만찬을 즐겼습니다. 다음으로 향했던 곳은 미주리나우스입니다. 이쁘죠? 네. 날씨 좋네. 따사로운 햇볕이 주는 포근함과 쉴 새 없는 바람이 주는 상쾌함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높은 산맥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넓은 호수가 만들어내는 풍경과 그 속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조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풍경을 즐기다 문득 든 생각이 이런 위대한 자연경관을 보고도 왜 서브라임을 느끼지 못할까 였는데요. 그 이유는 상업적 투어리즘의 발달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상업적 관광이 발달하면서 자연이 레저를 위한 대상이 되어버렸고 자연은 인간이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으면서 현대인들은 더 이상 자연을 보고 서브라임, 즉 공포를 느끼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곳에서 좋았던 경험 하나를 뽑자면 이탈리아가 커피로 유명하잖아요. 이탈리아에서 첫 에스프레소를 이곳에서 마셨는데 진짜? 그래? 그래도 혹시 에스프레소를 마실 일이 있다면 꼭 설탕 타서 드세요. 본격적으로 베네치아 르네상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베니스! 베네치아 본섬으로 이동하는 페리 안입니다. 베네치아는 120여 개의 섬이 400여 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해상도시로 이탈리아 북동부 아드리아해에 위치해 있으며 영어로는 베니스라고 불립니다. 이 도시는 베네치아 공화국 시절 국민들이 라 세리니시마 리퍼블카, 가장 고귀한 공화국이라 부를 만큼 아름답고 여러 예술작품의 산실이자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곳으로 피렌체와 더불어 르네상스 발상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 자, 네, 뭐라고요? 두 칼레 공자를 이제 이 페리에서 내리면 본격적으로 베네치아 르네상스에 대해 알아볼 텐데 여기서 잠깐! 르네상스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르네상스는 부흥을 뜻하는 단어로 신 중심이었던 중세에서 벗어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문학, 예술, 사상 등 모든 분야에서 인간 중심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했던 운동을 뜻합니다. 이 시대에는 인본주의에 따라
교육이 중시되고 인체 비율을 기준으로 건축물이 지어지고 회화에서 인간의 감정을 스스럼 없이 표현했습니다. 인간에 대해 다시 탐구하고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새로운 예술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중요성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문학과 같은 다른 문학 및 예술 작품을 온전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르네상스에 대해 알아보면 좋겠죠? 배를 타고 이동하면 베네치아의 건물들을 끊임없이 볼 수 있습니다. 물 위에 안정적으로 있는 건물들의 풍경만으로 이 도시는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페리에서 내려 두칼레 궁전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두칼레 궁전을 향해 걷다 보면 또 다른 유명한 건축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로 탄식의 다리입니다. 탄식의 다리는 17세기에 지어진 건축물로 두칼레 궁전과 프리지오니 감옥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 건축물이 탄식의 다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베네치아 공화국 시대에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가 이 다리를 건너 프리지오니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이때 죄수들이 다리에 있는 창문 틈에 보이는 베네치아를 보며 탄식했다고 하여 탄식의 다리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탄식의 다리를 지나 도착한 곳은 두칼레 궁전입니다. 화재로 인해 16세기에 재건된 이 건물은 베네치아 르네상스의 대표적 건축 양식인 베네치안 고딕 양식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이 건물에서는 북방 유럽의 고딕 양식과 베네치아의 오리엔트 양식을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고딕 양식의 특징을 바로 이 네잎클로버 문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문양은 고딕 양식의 특징인 첨탑 4개가 이어져 만들어진 문양으로 중요함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문양을 가진 건물이 베네치아에 몇 없다고 합니다. 이 궁전에서는 베네치아 르네상스 시대 건축 양식뿐만 아니라 베네치아 르네상스 시대 회화 작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흔히 르네상스 3대 거장을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피렌체에서 주로 활동했던 예술가들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피렌체가 아닌 베네치아에서 주로 활동한 3대 거장도 있는데 바로 틴토레토, 티치아노, 베로네제입니다. 도시별로 3대 거장이 존재했던 이유는 지리적 차이로 인해 피렌체와 베네치아의 회화가 다르게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피렌체는 고대 로마 제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따라서 피렌체 회화는 이상적 표현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인물의 중심을 두어 인물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 동쪽 바다에 위치한 베네치아는 여러 국가가 오고 가는 무역 중심지였던 만큼 회화에서도 동방과 북유럽의 문화가 혼합되어 나타났고 특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인 바다를 통해 다양한 빛과 색채를 경험할 수 있어 이를 회화에 담아내고자 했고 인물뿐만 아니라 배경 묘사도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런 베네치아 르네상스의 회화 특징이 잘 드러난 대표적인 작품인 틴토레토의 천국을 바로 두칼레 궁전 대연회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으로 알려진 천국에는 무려 700명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베네치아 르네상스의 건축 양식과 회화를 모두 알아볼 수 있었던 두칼레 궁전을 지나면 산 마르코 대성당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대성당은 성 마르코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으로 비잔틴 양식으로 지어져 벽면에 황금빛 모자이크 장식이 인상적인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이 비잔틴 양식으로 지어진 사실은 중세시대 지중해 최대 강국이자 세계 무역의 허브 역할을 했던 비잔틴 제국과 베네치아가 교역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베네치아가 동방에 위치해 있던 국가와도 활발히 교류할 만큼 상업이 발달하였고 무역 중심지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베네치아가 화려한 건물을 지을 만큼 막대한 부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면에는 성 마르코의 유해를 이곳으로 옮기는 과정이 프레스코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세세한 프레스코화에 한번 감탄하고 이 건축물을 위해 바다라는 환경적 제약을 뚫고 재료들을 운반하며 하나씩 쌓아나갔을 그 노력에 두 번 감탄했던 것 같아요. 이 성당 정면에서 날개 달린 사자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사자상은 성 마르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사자상은 대성당뿐만 아니라 두칼레 궁전 옆 원기둥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베니스 국제영화제 트로피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산 마르코 대성당에서 뒤를 돌아보면 산 마르코 광장이 등장합니다. 산 마르코 광장은 나폴레옹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살롱이라는 찬사를 남긴 곳입니다.
이 광장이 다른 광장들과 다르게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한 면이 바다를 향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베네치아라는 도시의 아름다움과 압도적 힘은 자연과 인간 문명의 조화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화가 한 면에서 바다를 포용하고 있는 산 마르코 광장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광경이 오히려 서브라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이라는 하나의 요소에서 오는 감동보다 한 공간을 구축해내는 자연과 문명의 어울림에서 오는 감동과 숭고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셰익스피어를 비롯해 전 세계 많은 작가들이 베네치아를 배경으로 작품을 집필하지 않았을까요? 이 광장을 거닐다 보면 또 다른 명소를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플로리안 카페입니다. 플로리안 카페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로 베테, 바이런, 찰스 디킨스 등 유명한 작가들이 방문한 곳이기도 합니다. 딱 입장했을 때 왜 전 세계 예술가들이 사랑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300년된 카페입니다. 인테리어가 고풍스러우면서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 카페에서 음료도 마셔보았는데요. 가이드님이 추천해주신 시오콜라타 카스노바를 마셨습니다. 이름부터 남다르죠? 위에는 달달한 민트 시럽이 있고 아래에는 녹진한 다크 초콜릿이 있는 음료였습니다. 호불호가 좀 강한 음료였는데 맛이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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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치아 이야기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뭔가 안 나온 게 있죠. 베네치아 하면? 곤돌라는 흔들리다 라는 의미로 과거 르네상스 시대에는 귀족들의 전유물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의 곤돌라는 현재 슈퍼카와 같은 개념이어서 귀족들이 개인 곤돌라를 두세 대씩 보유했고 곤돌라를 화려하게 꾸미면서 불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직접 타봤는데 이름과 다르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꽤나 빨랐습니다. 이 배를 통해 구석구석 살펴보며 베네치아 건축물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수중 교통체증도 겪어보고 타공분이 한국말도 해주시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공분한테 팁을 드리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팁을 주면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후기를 보고 5유로를 드렸는데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베네치아에는 곤돌라 말고도 특별한 교통수단이 있는데요. 바로 수상택시입니다. 물고기 모양과 비슷한 베네치아 지도 사이 물길이 보이시나요? 저 물길이 바로 베네치아의 대운하입니다. 수상택시를 타면 이 운하 사이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운하를 따라 가다 보면 베네치아의 대표 건축물인 리알토 다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1591년에 건축된 이 다리는 주변이 상권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상품과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베네치아에 가면 리알토 다리를 보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다리는 베네치아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리알토 다리와 베네치아의 대운하를 경험하고 싶다면 수상택시를 타보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서브라인과 베네치아 르네상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한눈에 담기 힘들 정도로 거대하고 아름다운 자연 돌로미티, 무역을 통해 쌓은 큰 부와 바다 위라는 특별한 환경적 특징을 바탕으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문명을 만들어낸 물의 도시 베네치아. 이 자연과 문명의 조화가 가져오는 위대함과 숭고함이 여러분에게도 잘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라치에 밀레. 집이에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몰라. 비주리하우스. 돌로미티. 윤희가 영상팀인데 윤희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소감이요? 네. 그 케이블카 못 타서 너무 아쉬워요. 인정합니다. 맞아. 그 올라가서 찍었어야 되는데. 이상으로 저희 베니스 팀 이게 맞아. 베니스 팀이었습니다. 내일 봐요.